강의가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형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2차 과목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교육학만 해야 되겠다, 내일은 뭐 경제학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요, 공부가. 그래서 예비순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책을 좀 많이 넘기면서 지금도 기본서는 꼭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항상 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이 기본서를 좀 자주 넘기시는 연습을 하시라, 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이 삼순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는 배부를 안 했는데, 문제는 50점짜리 문항 한 문항이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문항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50점짜리 문항, 그죠? 하나에다가 이제 답안지를 크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항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 답안지를 쓰시고 그 답안지를 제출하신 다음에 제가 첨삭을 해서 저 뒷부분에 놔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수정할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이걸 반드시 다시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썼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제대로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썼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똑같이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첨삭은 내가 직접 합니다. 답안지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삼순환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볼 문항에 대비해서 먼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강의가.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자, 이 문항에서 살짝 걸쳐만 있지만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바로 교재를 보면서 또는 프린트를 보면서 바로 이 보충 프린트를 보면서 바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순서대로 바로 이 강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예비순환하고 그 다음에 1순환에서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먼저,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서 기출문제 분석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일부러 이제 연도별로, 자, 어떤 문제들이 이 시험에 나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 그냥 개략적으로, 자, 이런 문항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작년도까지 2021년도가 되죠. 바로 여기까지 바로 문항을 분석해 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자, 교육학 기출문제 분석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한번 요 문제들을 보면, 내가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대략적인 힌트, 요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올해도 이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우리가 작년에 이 삼순환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거의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그죠? 자, 거기를 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 앞부분이 되죠. 앞장, 뒷장 이렇게 되는데, 자,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과정 중심 평가가 되죠. 과정 중심 평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과정 중심 평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면 왜 그 문제가 나왔는가를 딱 생각해 보면 자, 문제 답이 떠올라요. 그럼 과정 중심 평가는 반대는 뭐가 되냐면 결과 평가가 되죠. 그러면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왜 그랬느냐? 여러분 2015 이 개정 교육 과정은 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무엇으로 결정했냐면 바로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 2015 개정 교육 과정.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교육법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교육법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바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바로 프로젝트 학습법. 그죠? 그 다음에 탐구 학습법. 그 다음에 발견 학습법. 바로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런 것은 명확하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바로 어떤 형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취 기준이 필요해요. 성취 기준. 그러면 이 성취 기준에서는 바로 자, 어떤 평가를 하자고 주장했냐면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딱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거의 이제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문항이 시험에 나와야 되겠어요? 과정 중심 평가가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정 중심 평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과연 평가 기준이 얼마만큼 타당하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평가 도구 4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타당도가 되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되죠. 그 다음에 객관도가 되죠. 그 다음에 실용도가 되는 것이죠. 실용도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1번 문항의 1번, 아니 1번 문항의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과정 중심 평가는 바로 이 학생들이 교수 학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바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느냐, 바로 향상도를 측정하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조 준거에 따라서 이 평가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준거 참조, 두 번째 규준 참조, 세 번째가 성장 참조, 네 번째가 능력 참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 중심 평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참조 평가는 어떤 평가가 되겠어요? 성장 참조 평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평가 유형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자, 진단 형성 총괄 중에서 바로 수업 진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그럼 어떤 평가가 되겠어요? 형성평가가 되죠. 형성평가가 되죠.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1번 문항의 1번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공부를 하실 적에는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다. 이제 3순환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셨어야 되죠. 3순환 시작 이전에 이런 작업을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 항상 이 기출 문제는 주의해서 자, 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바로 직무 만족도예요. 직무 만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 삼순환 강의를 듣고 이제 자,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럼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마지막 3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수를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연수가 끝나고 나면 자, 이 부서 배치를 받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부서 배치 받을 때 어떻게 돼? 무지 기쁘죠. 그렇잖아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즐겁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해야 되죠. 그죠? 바로 이 직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직무 만족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직무 만족이 유발되냐면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작년의 문제는 바로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2번 문제는요. 바로 자효능감이에요. 자효능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자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효능감이 낮은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무엇이 잘 유발됩니까?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이 교사의 바로 성취 동기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바로 1번이 뭐냐면 자효능감이었다 그 말이죠. 자효능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효능감을 높일 것이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 1번 문항이었다. 그럼 다 작년에 기출문제 전부 다 한 번씩 보고 써보셨죠, 그죠? 작년에 기출문제 다 보고 한번 써봤어, 안 써봤어? 써봤죠, 그죠?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바로 직무 만족도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죠?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바로 무엇을 물었냐면 바로 직무 관계, 그 다음에 보상체계야, 보상체계,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되죠, 그죠? 요것에 대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논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요걸 갖고 물었는데 1번이 뭐냐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제가 이제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죠. 고등평생교육입니다. 고등평생교육. 이 고등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고등교육과 무엇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평생교육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를 마치고 바로 이 교육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업무는 여러분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 2023학년도가 되죠. 바로 이들 업무는 전부 다 어디로 이관이 되냐면 바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등교육,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인데 바로 이 대학교육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럼 남은 것은 뭐냐? 직업하고 평생교육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몰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누차 한 3년 전부터 바로 여러분 학원 수업에서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바로 시험에서 무엇이 나올 거다, 이 부분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 행정고시하고 다른 시험에서의 교육학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답안지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돌아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바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 작년도 자,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된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프린트는요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책을 좀 봅시다.
우리 좀 책을 좀 보면 10페이지가 되죠. 10페이지 테마 1번이 됩니다. 테마 1번이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사회를 무엇과 동요로 쓰냐면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다. 지식, 이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국가 발전과 이 개인의 발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두 가지가 되죠.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 그러면 바로 지식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생명의 주기가 짧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보면 과연 지금 현대 사회가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3차 산업혁명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 같은 나라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딱 규정 짓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로 어떤 분야를 그 예로 들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드론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죠. 바로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와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학습자의 능력은 뭐냐는 거죠. 학습자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된다.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바로 어떤 학습이 밑받침되었을 때, 바로 자기결정 학습이 밑받침이 되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역시 3차 산업혁명 사회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 사회도 마찬가지가 돼요. 바로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두 번째, 교육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교육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래가지고 보면 크게 학습은요, 교실 밖의 학습하고 그 다음에 교실 밖과 안에서의 학습의 결합, 그 다음에 이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교실 안에서의 학습, 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크게 교실 밖, 그 다음에 교실 안, 그 다음에 안과 밖의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실 밖에서의 결합,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뭐가 될 것이냐? 온라인 학습이 될 거죠. 온라인 학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요즘에는 바로 유비쿼터스 학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다? 유비쿼터스 학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비롯된 말이냐면 바로 히라바에서. 그 히라바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비쿼터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찍고 있는 거죠. 그죠? 강의를 촬영했다. 그럼 이것을 바로 윌비스 학원에서 바로 동영상에 딱 탑재를 해 놓죠. 그죠? 그럼 나의 강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자 3차 산업혁명 초기 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바로 이동식 매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데스크탑 컴퓨터나 여기에서 한 장소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요즘에는 다양한 바로 이 수업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유비쿼터스 학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교실 밖 학습에서 유비쿼터스 학습이 나오죠. 거기 첫 줄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습자들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학습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일방적이고 교사 중심적인 강의식 수업은 감소하고 자 밑줄 그어야 되죠. 학습 공간과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바로 유비쿼터스 학습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럼 유비쿼터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자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이 없이 바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학습을 뭐라고 그래요? 유비쿼터스 학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가 갖추어지면 일단 교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되겠습니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그것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학습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바로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바로 그 강의를 자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학습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학습자의 무엇에 맞는 수준, 다시 말하면 개인차를 반영한 학습이 가능해진다. 개인차를 반영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자 의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면 바로 이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로 교수자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게 된다. 피드백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된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바로 이 유비쿼터스 학습에 무엇이 결합이 되냐면 바로 빅데이터. 요것이 결합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학습이 가능하다? 양방향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양방향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자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우리나라 초기 이 교육 정보화 시기에는 바로 국가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평생학습 사회가 되죠. 그죠? 이 평생학습 사회는 바로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해? 바로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학습이 가능한 사회여야 되잖아요. 학습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바로 자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바로 최고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바로 국가가 제공해 주면 바로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해 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바로 이 평생학습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구축한 시스템이 뭐냐면
무크입니다. 무크. 시스템이 뭐냐면 무크 이렇게 되는 거죠. 무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 이 교실 밖의 학습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엇으로 통일이 된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학습.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 11페이지 그래서 미래 교육 장면에서의 교육 방법 변화와 그 다음에 변화 핵심과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를 보시면 자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해체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고 있는 바로 개방형 교육에서 이와 같은 자 이 향후 방향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크입니다. 무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92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무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3년 전에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무크 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크 학습에 주목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뭐라고 명명하죠? 무크 매시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이 되죠. 그래서 대형 온라인 공개 강좌. 대형 온라인 공개 강좌. 요걸 뭐라 그러냐면 무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를 좀 먼저 가서 보냐면 92페이지 있죠? 92페이지. 그래서 무크와 이 고등 평생교육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씩 시험을 보고, 그죠? 시험을 보고 나서 자, 답안지를 한번 자, 거의 망치고 나서야, 그죠? 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답안지를 잘 써봐라. 라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서 아, 요게 중요했구나. 요걸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됐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무크는요, 똑같은 형태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무크가 어떤 것과 연결될 것이냐. 그럼 생각해 보면 대형 온라인 공개 강좌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크를 내고 싶어. 그죠? 여러분 교육부가 앞으로 자, 직업 평생 교육에 핵심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직업 평생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무크야, 무크. 무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크를 시험에 출제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직업 평생교육과는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럼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느냐? 고교 학점제. 네? 고교 학점제. 여러분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작년에 교육사회학에서 시험에 나와버렸죠.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적용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자, 이미 정권이 끝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했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2022 교육과정이에요. 2022 교육과정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2025학년도에 적용이 돼요. 바로 2025학년도에 무엇이 도입이 되냐면 바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돼요. 고교 학점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정권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것은 좀 이따가 바로 고교 학점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크는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고교 학점제와 무크를 연결시키기 전에 바로 무크가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출범한 K-무크 체제가 바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실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직업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바로 이 무크와 고교 학점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가 되죠. 그래서 대형 온라인 공개 강좌가 되죠. 자 다시 말하면 매시브 수강 인원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해서 웹을 기반으로 온라인이 되죠. 그 다음에 코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교육공학에서는 자, 이 공학적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코스웨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 코스웨어는 뭐가 된다? 학습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를 보시면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서 구성된 강좌죠. 요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 무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크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 이 무크 운동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냐면 미국에 이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MIT 대학이나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먼저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육의 자료 있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있죠. 이것을 우리 사회와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공유하자.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이 공유하자는 운동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자 도서만 공개하고 통계 자료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도 우리 같이 공유하자. 바로 여기까지 확산된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바로 교육자료 공개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이 전개되는데 가장 먼저 바로 이 공개 운동을 시작한 지역이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장 배경에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그죠? 강좌가 공개가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무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육자료 공개 운동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무엇을 공개하고 있다? 무엇을 공개한다? 대학 강의, 그리고 강의 자료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자 봅시다. 무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업에 빠지면 바로 빠진 부분을 온라인 강좌로 보충하게 되죠. 그죠? 이것과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윌비스 학원에 그죠? 윌비스 한림학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공통 필수로 이 교육학 전 영역을 배우잖아요. 그죠? 전 영역을 배우는데 강좌가 자 교육학 분야, 그 다음에 사찰학 분야, 그 다음에 행정 분야, 과정 분야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 나누어져 있죠. 이 전체 묶음 강좌 18회 강좌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한꺼번에 판매를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온라인 강좌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무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 강좌가 묶음식 강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첫 줄에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작은 단위 강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강좌가 세분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강좌의 세분화가 되죠. 세분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여러분
윌비스 한림에서 듣는 강좌는 여러분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그런데 바로 K무크 강좌는 뭐가 돼? 무료다 그 말입니다. 무료다. 무료다. 그 다음에 자, 이 윌비스 한림에서도 만약에 이 교육학 강좌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는 있죠. 대신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강의료. 그죠? 강의료. 그런데 이제 워낙 이 K무크 체제는 이 국가 차원에서 바로 이 강좌를 수만 개를 공개하기 때문에 서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무한대로 신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무한대로.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온라인 학습과의 차이점이 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K무크의 목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K무크가 출발한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대학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적 관점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수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죠? 어느 정도 자, 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가 바로 외부 강연에 나가면 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로 이 교수의 강의를 듣죠. 그런데 항상 이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질 높은 강의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질 높은 강의.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최고 수준의 대학 강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밑줄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이 됩니다. 응?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이에요. 기회 제공. 그러면 이 대학 교수의 강의를 무료로 공짜로 제공해 주면 응?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 이 평생 이 고등교육에서의 무엇이 구현되겠습니까? 기회균등. 그죠?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바로 어떤 기반을 만들자? 평생학습사회 기반이죠.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조성하자 그 말이에요. 기반을 조성하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국민적 관점에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대학에서 관점을 봐봐. 그럼 이 대학에서 관점은요,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강의 잘하기로 소문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TV 공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구하고 그다음 연구 결과를 바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요걸 주 업무로 해요. 원래 교수의 임무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연구와 교수거든. 여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TV에 나와가지고 그죠?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제 학부 강의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최고 수준의 공개 강의 및 활용을 통한 밑줄 대학 수업 혁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 중에서 10년 전의 강의 자료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보면 자, 이인제 테마 교육학 논술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온 지가 횟수로 3년입니다. 그럼 3년째면 이미 통계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통계 자료를 전부 다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돼요? 안 바꿔줍니다. 대학의 시중에서 팔고 있는 대학의 강론서들이 있잖아요. 이미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판, 2판, 3판, 4판, 5판 찍잖아요. 내용, 오타만 몇 개 고치고 그대로 자료를 통계치로 인용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바로 이 질 높은 바로 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대학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공개하자. 그죠? 공개해서 누구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봐라.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봐라.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학 수업의 혁신이에요. 혁신. 대학 수업의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대학 교육의 세 번째 줄이죠. 질적 혁신 촉진입니다. 질적 혁신 촉진.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의 무크 교육의 전개 양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무크 교육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바로 이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학과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합니다. 대학과 민간이 주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무크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첫 줄을 보시니까 세 번째 줄 보니까 국내 K-무크 출범은 누가 주도했다? 밑줄 정부 주도다. 정부 주도. 그래서 바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 외국 특히 미국은 대학의 교육적 시도로 출범해서 민간기관의 투자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 밑줄 보세요. 2015년 10월 한국형 무크가 되죠. 2015년 10월 한국형 무크가 열린 고등교육 체제를 통한 자 밑줄 대학교육 혁신입니다. 에? 대학교육 혁신. 그러면 자, 이 대학교육 혁신을 하려면 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바로 자신의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이것이 무엇과 연동이 되냐면 바로 K-무크 체제와 연동이 돼요. 연동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K-무크 체제에 가가지고 K-무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딱 해가지고 여러분 듣고 싶은 강좌를 딱 클릭을 하면 그 강좌가 검색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들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돈을 내라 그러면 이 강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 무엇으로 한다? 그 밑에 줄 보시면 교육부는 K-무크의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응? 무료로 제공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이 네 번째 줄 대학 간 교육 역량 격차에 따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대학교 교육의 밑줄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이 되죠.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무엇을 실현한다? 기회균등.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하고 지방대학 간에 교육 격차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간에도 바로 교육 격차가 발생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응?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격차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학생과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시켜 줘야만 바로 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 질적 향상이 된 부분을 가지고 무엇이 가능해지는 거야? 바로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월성이죠. 요거 수월성. 수월성이에요. 수월성. 그 다음에 K-무크의 이 시범 운영 결과 이렇게 되죠.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녁에 딱 집에 가서 K-무크 그죠? K-무크 딱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 가서 미리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다 끝나고는 좀 한가하잖아. 그죠? 그때 가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강의를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무료다 보니까 강의 수강 신청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가입한 사람들의 학력과 성별과 이걸 다 분석해 보니까 대략 80% 가까이가 대학 졸업 이상자입니다. 80%가. 그리고 이 강좌가 무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료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강의를 안 들어. 재미가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재미가 없으면 안 듣다 보니까 한두 번 듣다가 휴면 계좌들이 많아.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현재 올려져 있는 바로 이 K무크에 탑재된 이 강좌들이 학습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강의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올려놓다 보니까 내 수준에 맞는 강좌를 누가 찾아야 되는 거야? 학습자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야. 바쁜 사람이 그걸 찾아서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세 번째 줄입니다. 80%에 다다르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대학 전공과 인력 수급 간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자, 밑줄을 씁니다. 대학 전공과 인력 수급 간 불균형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 어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대학 교육개혁. 그다음 뭐 선정 방식 변경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K무크의 활용 사례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현재 이 K무크 활용 사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있죠. 전부 다 K무크에 가입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입해 있는 거다.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 간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학점 교류. 학점 교류가 인정이 됩니다. 응?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학교 내 이 수업 콘텐츠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수업 콘텐츠로. 그래서 자, 첫 줄에 보시면 학점 인정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 K무크를 밑줄 보세요. 풀립 러닝 혹은 블렌디드 러닝 콘텐츠입니다. 두 개. 풀립 러닝 매우 중요하죠. 블렌디드 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바로 서울대학교가 되죠.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는 풀립 러닝에서 보듯이 먼저 자, 온라인 강의로 그죠? 온라인으로 오늘 제가 만약에 미리 강의를 촬영해서 자, 이 윌비스 할림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이 강의를 듣고 오는 거예요. 듣고 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질의응답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의응답에서 이해가 되지 못한 내용은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토론을 통해서 바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바로 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학습자 중심의 바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교 내 수업 콘텐츠 활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 자, 대학 간 학점 교류 인정이 나오죠. 대학 간 학점 교류 인정.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기타 활용 사례 이렇게 나오죠. 기타 활용 사례.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들, 그 다음에 중간 공무원들, 하위 공무원들 바로 연수에 활용됩니다. 연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K무크 강좌를 이수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이 어렸을 때 꿈이 커피 바리스타였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커피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런데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바로 학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K무크에 있는 이 바리스타 강좌를 수강을 해. 그래가지고 이론과 실습을 같이 수강합니다. 그럼 여기를 어디다가 기록을 하냐면 바로 평생학습 계좌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학점이 모이면 바로 학위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세 번째 줄 K무크 이수 결과를 학점은행제와 연계해서 운영하거나 학습 계좌제를 활용해서 밑줄 독학사 학위 부여입니다. 독학사 학위 부여. 자, 그 다음에 자, 95페이지 보시면 K무크 활용 교육의 목적 해가지고 보면
자, 직접적인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직접적인 목적은 자, 첫 줄 마지막이 됩니다. 대학의 사회기여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죠?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대학의 교수 학습 개선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목적이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또한 타 전공 학생을 비롯한 여기서부터 마지막 활용할 수 있다 있죠. 딱 묶어서 별표 쳐놓으세요. 묶어서 별표. 요겁니다. 대학의 교수 학습 개선 목적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자, 여러분 두 번, 세 번 읽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쓸 때 여러분 핵심 키워드로 K무크는요 나중에 고교 학점제는 거기와 묶어서 설명할 테니까 자, 고등교육 개혁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 학점 인정을 통한 교육비 절감이 됩니다. 학교 졸업했어? 졸업했어요? 수료? 그럼 등록금 비싸죠. 그죠? 앞으로 이제 등록금 더 비싸집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등록금이 이제 바로 정부 규제 없애겠다는 거거든. 자, 더 비싸집니다.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 K무크를 통해서 내가 다른 대학에서 나의 전공과 관련된 학점을 자, 강의를 들어서 이수했다면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내가 비싼 등록금을 다 내고 자, 이 학교에서 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 강좌를 무엇으로 학점으로 대체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학비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별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 교육비가 절감되겠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학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교육비 절감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비 절감 효과.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시면 자, 활용 교육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 문제점 아까 이야기했죠. 자, K무크에 등록한 이 학습자 중에 대략 80% 정도가 어떤 학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또 현재 바로 이 80% 속에는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들도 수두룩백백하다. 에? 그래서 수강 목적은 밑줄 호기심 때문에 50%를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무크는 무료로 서비스되어 학습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강좌를 끝까지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크 강좌를 완료한 사람의 비중이 10%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연 100만 명이라면 그죠? 100만 명이라면 보통 몇 퍼센트냐? 10만 명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잖아. 그죠? 10% 이하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첫 줄 밑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 다수 연구자들의 이하면 그래서 이런 강좌에 나와 있죠. 그죠? 극복 방안에 강좌에 여기서부터 마지막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죠? 딱 묶어서 별표처럼. 가장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학습자가 스스로 강의를 찾아가지고 나의 수준에 맞게 강의를 들으려고 해야 돼. 불편해.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반영해야 된다? 학습자의 무엇을 반영해야 돼?
나와 있죠? 수준별 강좌 제공. 에? 학습자 수준별 강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느냐? 역시 자,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옳게 공부했는지 잘못 공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 요걸 뭐라 그래? 피드백. 피드백 기제를 바로 올바르게 형성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첨가시킨다면 여러분 학습자의 수준입니다. 수준별 강좌를 제공하자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강의의 질이 천편일률적이다. 강의의 질이 천편일률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습자들의 내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자, 강좌 수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 수준을 반영해서 강의를 촬영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줄 수 있는 바로 다양한 강의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강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학습자들의 무엇이 높아지게 돼요? 호기심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호기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동기가 유발된다.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네? 그죠? 공부하고 싶네? 이게 바로 뭐가 돼? 학습 동기가 되는 거죠. 공부하고 싶다? 학습 동기. 예? 그러니까 이 학습 동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높아져?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죠. 성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그죠? 형성이 되죠.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자아효능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높아지는 거야? 성취동기. 그죠? 성취동기 높아지게 되죠. 그럼 성취동기는 뭐냐? 성취 그 자체를 위한 의욕이야, 의욕. 성취 그 자체를 위한 의욕,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취 그 자체. 네? 그러니까 성취 그 자체를 성취 동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다음 시험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내가 이번에 충분하게 나의 기대를 충족시켰으니까 다음에는 나의 포부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동기 유발이 바로 학습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의 구축. 이것이 바로 뭐냐? 요 네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네 글자 속에. 이게 바로 앞으로 K-MOOC 체제가 반드시 확립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 있죠. 요걸 가지고 또 보충 좀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